안녕하세요. 주권방송의 새 프로그램 장경욱 변호사의 조작 진행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분단 적폐로 인해 조작된 사건들을 조명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생각해보는 방송입니다. 장경욱 변호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이름이 조작입니다. 어떤 조작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오랜 기간 네네.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져 왔던 많은 국가 폭력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간첩 조작을 대표로 해서 네. 또는 다른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건들 은폐된 네. 진실을 드러낼 때 그 상황을 규정하는데 뭐 증거를 예를 들면 위조했다 하도 증거 조작, 그죠? 간첩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만들어서 네. 간첩을 조작해온 오랜 역사, 그렇죠. 그것도 조작. 그래서 처음에 아마 이 조작이란 말은 제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게 한 공이 있지 않은가. 함부로 못 쓰더라고 조작을. 간첩을 조작했는데 그걸 조작이라고 표현을 못한다. 쉽게 표현을 못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였다는 것은 결국은 거짓과 궤변이 난무하는 속에서 수많은 진실들이 은폐되고 또는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는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아주 옥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모든 조작, 네. 제가 경험한 모든 조작을 제 타이틀을 쓰고 주권방송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장경욱 변호사의 조작 여기서 앞으로 다루겠습니다. 아, 네. 그럼 앞으로 이런 지금 구체적 사건 거론을 안 하지만 말씀만 들어봐도 상당히 많은 조작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경욱 변호사의 조작. 영화 자백 보세요. 네. 마지막에 그 조작 사건 올라가는 그 간첩 조작만 해도 네. 정말 많은 조작이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그런 조작 사건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바로 제 옆에 평양시민 김연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경욱 변호사의 조작 1회 2회에서는 우리 평양시민 김연희 씨를 모시고 나눠볼 건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올해가 제가 남쪽에 와서 8년째예요. 네. 8년 동안 8번째 새해를 맞으면서 올 새해가 제일 아주 즐겁고 또 설레는 한 해 설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유튜브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딸이나 부모님, 남편의 소식을 심심치 않게 자주 받아왔던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설에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딸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쓴 선편지를 제가 받아봐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편지 받아 6장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절절하게 또 뭐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작년에 청년 여자 배구팀에서 1등을 했대요. 아, 영금 씨가? 네, 딸이.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이 너무 궁지스럽다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아주 큰 선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정말 즐거운 새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어머니를 안 닮았나봐요. 운동을 좀 잘하네요. 그렇죠. 제가 운동은 정말 못하는데. 네. 장 변호사님 오늘 좀 늦으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늦은 이유는 유성 씨 사건에 대해서 네. 검찰 과거사위라는 기구가 만들어져서 진상 조사를 해서 네네. 그 결과 유가려 씨에 대한 네. 합신센터에서의 과혹행위도 인정되는 것으로 또 수사관들의 위증도 밝혔고요. 네. 그 과정에서 유성 씨 알리바이 중국에 있었던 네. 알리바이 유리한 증거들 뭐 통신 자료라든가 각종 위치 정보, 사진의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고의적으로 은닉했다라는 것도 밝혀지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 공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검사도 상당히 개입돼 있어서 공모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검찰 과거사의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오늘 검사들, 국정원 수사관들 그리고 돈을 받고 위증까지 하는 그런 탈북자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느라고 오늘 좀 늦었습니다. 네. 네. 조작 사건을 다루시다 보니까 오늘도 그것과 관련된 일을 네. 하시다 오셨습니다. 네. 나중에 뭐 유성 씨 사건 같은 경우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좀 심층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합니다.
평양시민 김연희 씨 모셨으니까 그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연희 씨가 남쪽으로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알려진 이유가 친척집, 중국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하시기 위해서 중국에 가셨다가 한국으로 왔다. 이런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사연이 길겠지만 그래도 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 국민들이 다 똑같겠지만 해외 나갈 때는 자기 나라의 여권을 받아가지고 해외 여행 나가는 게 하나의 상식이겠죠. 저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권을 받아가지고 2011년에 중국에 해외 여행 겸 친척 방문을 나가게 됩니다. 네. 조선족으로 살고 있는 저희 사촌 언니네 집에 놀러 나가는데요. 그 중국에 나가 있으면서 제가 제 인생의 가장 최악의 실수였던 게 뭐였냐면 제가 평양에 있을 때부터 간경화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 해외 여행도 나왔는데 우리 북에서보다 좀 더 어떤 발전된 어떤 더 좋은 약 이런 게 있어서 내가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생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치료를 좀 받자고 보니까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우리 북과 같이 병원에 가면 그냥 치료가 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감기약 하나 받으려도 엄청 돈이 나가고 저는 외국인이니까 보험도 안 되고 근데 언니한테 나 그래도 나았던 김에 건강 치료를 꼭 받고 싶어 돈을 치료비 좀 대줘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때 탈북 브로커가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 브로커한테 언니한테 하지 못하는 말을 브로커는 남이니까 편안하게 속에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 이번에 나온 김에 꼭 치료를 받고 가고 싶은데 돈이 치료비가 많이 들더라. 나도 젊었는데 여기서 돈을 좀 벌어서 치료 받고 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냐를 물어봅니다. 그때 브로커가 당신 바보냐. 중국 사람들도 다 한국 가서 돈을 벌어오지 중국에서 어떻게 돈을 버냐. 우리 옆집 사람도 2달 동안 한국 가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왔다. 당신도 원래 밀항으로 한국 가서 불법 체류자로 2달만 돈 벌어오면 엄청 많은 돈을 벌어와서 중국에서 치료받고 저국에 갈 수 있다. 이러는 거죠. 전 남조선에 간다는 이런 무서운 생각보다는 2달만 몰래 가서 숨어서 돈 벌고 오면 중국에서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정말 나쁜 욕심이 생겼던 거죠. 그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제가 한국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때 심양의 모임 장소에 갔는데 하룻밤을 방에 있는 일반 탈북자들이죠. 네. 진짜 본인이 우세우에서 오는 탈북자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하룻밤을 자면서 제가 철저하게 속았다는 거를 그때 알게 돼요. 나는 2달 동안 절대로 갔다 올 수가 없는 상황이로구나 이런 시스템은. 그래서 그때부터 난 돌아가겠다. 난 이런 줄 모르고 왔다 했지만 이미 그 방에 들어올 때 북의 여권을 빼앗긴 상태였고 들어와서 보는 일체 문이 다 잠금 상태라서 도망칠 수가 없었던 이런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모든 게 포기가 되고 그냥 그 그룹과 함께 이끌려서 남쪽까지 오게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과정에서 탈북 브로커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이렇게 오는 경우에 이런 탈북 브로커 이런 말이 많이 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럼 변호사님 이 탈북 브로커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활동을 합니까? 우선 탈북 브로커들이라고 했을 때 네, 저는 떠오르는 단어가 네, 선교사. 선교사. 이분들은 뭐 국무성 자금도 아마 미국 내드라고 해서 민주주의 기금도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 CIA 요원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선교사라는 분들이 지금 탈북인들을 국내로 네, 많은 수를 데려오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 그룹이 이제 탈북자들. 탈북 브로커를 탈북자들이 합니다. 일반적인 탈북 브로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영리 목적이죠.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100% 국정원 일을 합니다. 네, 국외 정보들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탈북자들을 유인해서 데려오는 거죠. 유인해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유인한다 했을 때는 어쨌든 치료비를 위한 우리 김연희 선생님처럼 돈을 벌고 싶은 목적에 어떻게 보면 브로커에 속아서 이렇게 오신 것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런 식으로 탈북자들의 여러 한국행들을 실질적으로 기획해서 영리 목적이자 또는 국정원에 이 탈북자들 중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 또 제보를 해서 포상금도 받고 이런
불법이 난무를 합니다. 실제로 난무하는 이런 탈북민들을 상대로 저는 공작을 하고 있고 기획을 하고 있고 이런 역할들을 국정원을 대리해서 중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탈북 브로커로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서 북쪽 주민들의 경우에는 아마 자본주의, 사회주의 또는 북쪽의 통일정책, 남쪽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서 많은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예. 또 동포들이 설마 이렇게 자신들을 간첩으로 조작하려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북의 정보를 수집하는 이용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까지 우리 동포로 대해주지 않을까 하고 들어왔다가 많은 이 남쪽 현실을 알고 또 재탈북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지금 부작용들이 하루하루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언제 되면 다시 이 탈북 브로커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이제 김영희 선생님 책을 봤는데 보통 탈북자들이 남쪽에 오게 되면 뭐 이제 몇 가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특히 하나원 탈북 브로커하고 연결돼서 하나원에서 나올 때 브로커들한테 돈을 송금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우선 브로커들이 중국에서 뭐 탈북자들을 유인하든 뭐 석이든 해서 모아서 한 번에 한 명씩 안 데려와요. 네. 한 10명 정도씩 모아서 오면 한 번에 한 3천만 원씩 돈을 법니다. 근데 이게 탈북 브로커들은 처음에는 뭐 인도주의적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나의 직업이 된 거예요. 네. 전문 그것으로서 먹고 사는 거죠. 또 국가에서 정보기관에서는 뻔히 그 잘못된 사연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직 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통로를 알기 때문에 묵가에 드는 거죠. 그 탈북자들을 모아서 이제 국정원 나오고 하나원 나오게 되면 그 브로커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낸 탈북자가 몇 월 달에 언제쯤 하나원을 나오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아냐. 국정원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보낸 사람은 언제쯤 나온다 알게 되겠죠. 하나원에서 나오기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 그때 매 사람한테 탈북자들 개개인의 통장을 개설을 해줍니다. 하나원에서. 통장을 개설해주면서 하나원 안에 인출기가 있어요. 현금 네. 인출기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실제로 배워줍니다. 돈을 이체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체. 예, 그러면서 이 돈이 당신들한테 300만 원씩 들어왔는데 이 돈을 빨리 브로커한테 계좌 이체를 해줘라. 네. 이거 안 해주면 밖에 나와서 이제 재판이 걸리게 되고 변호사 사고 어쩌고 하게 되면 빚지게 되고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계좌 이체를 해주고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실제 탈북자들한테 계좌 이체하는 방법, 남쪽의 문화를 배워주기 위한 거라면 나와서도 얼마든지 경찰관이 항상 붙어 있고 도우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원 안에까지 그 현금 인출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 나오기 전에 인출이 꼭 필요한 거죠. 근데 탈북자들은 국정원에 폐쇄된 공간에서 덕방에서 심적으로 고생하다가 하나원 자체도 집단 생활 한다고 하지만 울타리가 딱 쳐져서 밖에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직 바라는 건 하루라도 빨리 이 울타리에서 벗어났으면 자유가 됐으면 이거 바라는 건데 남쪽의 문화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오직 무조건 빨리 해야 내가 나갈 수 있다? 이런 좀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체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차라리 그럴 거면 국가에서 300만 원을 주지 왜 우리 선을 통해서 주냐 이 생각도 했었는데 네. 국가에서 국가정보원이 직접 브로커한테 돈을 주면 이게 툭할비로 되나요? 이게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이제 그걸 인정해 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우리 통장에 단 1분이라도 들어왔다가 나가면 내가 주는 거니까 네. 법이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죠. 만약에 이렇게 아까 잠깐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탈북 브로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송금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아까 뭐 이제 뭐 재판에 걸린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혹시 본인이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우리 장경욱 변호사님이 아시는 것 중에 이래서 돈을 안 줘서 뭐 소송에 걸린 사건이 있나요? 네. 탈북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상담이 바로 브로커 비용. 어떤 분은 네. 소송을 오자마자 브로커 비용을 제대로 안 냈다 해서 소송을 당하고 가압류를 당하니까 또 그것이 원인이 돼서 네. 북으로 재탈북을 해버리신 분도 계시고 네. 또 그와 관련돼서 실제 소송을 당해가지고 법률 상담하는 사례들이 가장 지금 입국했을 때의 법률 문제로서는 가장 많다고 제가 듣고 있고 실제로 그와 관련된 법률 상담들을
대한변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군요. 네네. 근데 아까 뭐 잠깐 이게 오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뭐 장경호 변호사님도 뭐 이렇게 동포가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남측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어떻게 낯선 사람한테 속아서 오느냐. 너무 우리 북측 동포들 어리숙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어요 솔직히. 어떻게 그런 생각이 어떠신가요 실제로? 제가 남쪽에 와서 지금 8년 동안 지켜본 지금 상황에서 다시 되돌린다면 아마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남쪽이 얼마나 차갑고 힘들고 한 번 잘못 들어서면 다시는 발을 뺄 수 없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안 할 건데 북의 모든 사람들이 남쪽에 대한 의식이 그냥 내 형제, 가족, 친구 너무 쉽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 자체가 남조선은 우리 형제고 가족이다. 언젠가든 한 집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교육을 수없이 받아가지고 그래? 그냥 우리 뭐 자기 가족처럼 봐주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고 또 기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의 행군이라는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인민들이 국가에서 공급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떡하나 자기들이 살아 먹으려고 장사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북은 남쪽은 이런 국경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북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국경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과 북은 하루에도 뭐 12번 왔다 갔다 할 만큼 뭐 밀수도 하고 장사도 할 만큼 많은 북쪽 인민들이 고난의 행군 때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해먹으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쪽도 중국의 북과 중국이 이렇게 막 갔다 왔다 하는 것처럼 멀리 가는 거죠. 합법적이 아니라 그거는 요건이 없이 장사길로. 그것처럼 중국과 남쪽도 이렇게 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로구나. 나라 사이는 이런 거로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북에서도 중국 왔다 갔다 멀리 했는데 중국도 남쪽에 이렇게 멀리 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도 있고 멀리 밀항하는 게 그래서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멀리 갔다 오면 되겠지. 그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들어도 좀 저는 계속 그쪽에 살았기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북에 안 살아봐서 네, 그쵸.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네. 그걸 한다면 뭐 북쪽의 교육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남쪽의 동포로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쪽이 이렇게 교묘하고 야비하고 이렇게 뭐 돈 벌어서 쉽게 나갈 수가 없는데 여기는 바다로 돼 있어가지고 그죠? 어디 갈 수 쉽게 없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뭐 판단을 잘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김내리 쌤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속아서도 오는구나. 뭔가 남과 북이 다르구나. 우리의 일방적 기준으로 그분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많은 경우에 브로커들이 네. 추악한 공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돈에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정말 탈북 브로커를 비롯해서 국정원 요원들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저는 추악한 공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상과 남쪽에서의 그런 어떤 기대를 갖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북쪽의 그 사회로부터 이탈시키는 뭐 그런 유혹과 이런 것들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탈북자분들 이렇게 오시게 되면 남쪽으로 오게 됐을 때 좀 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제일 먼저 합동신문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 끝나면 이제 하나원 가서 또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회로 나온다. 그래서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희 선생님이 처음 중국에서 그래 해볼까 해서 갔더니 모초에 모여있는 거기서부터 나는 안 가겠다 했는데 여권 빼앗겨서 어쩔 수 없이 와서 합동신문센터로 이제 한국 와서 간 거 아닙니까? 그때도 아마 이렇게 돌아가겠다고 하셨을 텐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하나원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사회로. 네, 그렇죠. 합동신문센터에서 주로 어떻게 뭐 신문 내용 생활이 되나요? 합동신문센터에 되면 대체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3개월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3개월 중에서 따로 몇 명씩 따로 이렇게 방에 갈라져 있고 서로 만날 수 없는 데 있는데 그 중에 독방에
순수하게 덕방에 갇혀서 조사를 받는 시간이 일반 사람들은 한 일주일 정도? 네. 예, 빠른 사람은 한 3일 정도에서 빨리 나온 사람들이 혹시 있는데 대체로 일주일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을 받았고 한 어떤 달. 사람은 6개월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 국정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언제쯤 이 덕방에서 나갈 수 있을까를 그 누구도 모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무서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빨리 말하고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원하지 않았던 길을 제가 지금 닥친 거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에 들어와서 덕방에 갇힌 순간부터 저는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내가 남쪽에 대해서 좀 안다면 아마 살고 싶어서 저 여기 살고 싶어 왔어요. 나 좋아요.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쯤 아마 일반 탈북자들과 똑같이 요건을 받아서 이미 전에 그때 8년 전에 중국으로 해서 제 고향에 갔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솔직히 다 말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에 난 이렇게 돼서 속아서 이렇게 온 경우다. 나 이거 살 이유가 없다. 제발 좀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생각했던 게 우리 비전형 장기수분들도 북으로 보내셨고 또 배가 전환당해서 잘못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하면 자기 우세에 따라서 보내줬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실 말하면 보내주겠지 했던 착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끝내 이 사람들이 매일 조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이라는 것도 없어요. 매일 하루에 3번씩 불려나가서 조사받고 하면서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말합니다. 난 살 사람 아니지 않냐. 잘못 오지 않았냐. 빨리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하지만 한 3개월 고진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서약서 한 장만 써라. 너 이거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국정원에서 나갈 수가 없다. 설사 네가 국정원에서 죽었다고 해도 그걸 알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협박을 하죠.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뭐 통일, 분단 이런 게 별로 저한테 관심이 없던 문제입니다. 오직 이 국정원이란 울타리 속에서 살아서 나갈 수만 있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이게 가장 유일한 간절한 소원이라서 석 달 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서희 이런 전향서겠죠. 이런 걸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너 이거 안 쓰면 하나원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원으로 가기 전날까지도 저한테 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빨리 써라. 내일 하나원 가야 되는데 너네 왔던 게 단체들 있잖아요. 몇 명씩 묶어서 하나원 보내는데 너 같이 온 사람들이 내일 하나원에 넘어간다. 근데 너 이거 쓰지 않으면 너 내일 하나원 못 간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저는. 나 이거라도 빨리 쓰고 내일 얘들하고 같이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기 전날에 밤새껏 그걸 쓰게 돼요.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동신문센터가 뭐 저희들한테 생소한 단어였다가 최근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제 입장이라도 제가 어디 뭐 감옥에 독바에 갇혔다. 일주일 만에 사람들 상당히 위축할 건데 탈북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보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상당히 심리적 더 위축된 상황에서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인권 탄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합동신문센터가 단순하게 뭐 그냥 탈북자들을 조사하고 뭐 기본 조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간첩 조작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죠. 제가 합동신문센터에서 예. 조사를 받고 특히 3개월 이상 독방에 조사를 받은 경우는 전부 간첩으로 조작되어 나오고 그런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네. 유성 씨 동생 유가래를 비롯해서 홍강철 씨 꽤 됩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그 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으로 조작된 사례가 있고 그럼 합동신문센터는 뭐냐? 합동신문이라는 게 원래 뭐 과거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네. 귀순자들 합동신문이라는 명목하에 제가 3년 이상을 거기서 감금시켜 놓고 3년 이상이요? 네. 3년 이상으로 불법적으로 감금해 놓고 예전에는 법도 없이 그냥 훈령으로 정보사령부가 이 합동신문을 주관하는 기관이었는데 지금 국정원이 정보사, 뭐 기무사 또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죠. 네. 또는 뭐 보안경찰 이렇게 통일부 이렇게 가지고 여러 기관들에서 합동조사를 합니다. 이 합동조사가 바로 귀순경위라든가 탈북경위를 조사를 해서 네. 간첩을 걸러내고 간첩을 걸러내고 화교나 조선족을 걸러내고
또 범죄자를 걸러내고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집과 정착 지원과 그 여러 가지 취업 지원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를 한다. 네. 그렇게 하면서 독방에 가둬요. 그러다가 지금 6개월까지 된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3개월로 바꿨습니다. 아, 줄었네요, 좀. 3개월로 줄었고 제가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독방을 없앴답니다. 뭐 하실 필요는 없고 그 독방 없애나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어차피 외부와 차단된 건 똑같은데 네. 그 안에서도 탈북 경위를 조사할 때는 네. 또 독방에서 일주일에서 간첩으로 조작되는 분들은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간첩으로 100% 조작됐기 때문에 저는 합동신문 센터 이름도 바꿨어요. 이 유우성 씨 예. 간첩 조작 사건 이후로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 아유, 그러다 보니까 이 큰 돌에다가 중앙합동신문센터라고 적었던 그거를 지금 가보면 큰 돌에다가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이게 지금 큰 돌에 그 새겨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게 되고 독방을 터가지고 네. 2인 1실로 만들었더라고요. 이제는 조사 중에 낮에 조사실에 갔다가 밤에는 독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 두 명이 같이 두 명이 같이 잡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거 뭐 눈 가리고 아웅하기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첩 생산 공장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합니다. 간첩 세상. 공장. 아, 좀 말이 그리고 상당히 무섭네요. 관타나모 수용소보다 더한 곳이다. 인권 유린이. 왜냐하면 관타나모 수용소도 변호인 접견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본질에서 도서관에 보면 순 그 북의 지도자를 네. 비방하는 그런 책들밖에 없어요. 북의 문화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그 자체로 탈북자분들은 고통이죠. 얼먹죠. 그렇죠. 그죠? 그분들이 뭐 돈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또는 그렇게 해서 뭐좀 어리석게 속아서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돈 때문에 환상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북의 지도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 존경심이라든가 이런 걸 또 가지고 왔는데 이 조사관들이 뭐 보여주는 책이라는 게 전부 다 북의 지도자를 비방하는 책밖에 없고 그리고 또 북의 지도자에 대해서 뭐 험한 말하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그 저는 문화적 제노사이드라고 보고 통일에 역행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그래서 문화적 제노사이드를 시행하는 기구로서 이거 어떻게 무슨 차별인가요? 차별 기구 아주 이 무시무시한 법치가 없는 인권이 실종된 그러한 암흑지대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싶고요. 네. 참고로 이곳을 최초로 찾아간 변호사님이 변호인이죠. 그래서 그곳을 두드려서 이제 언론들도 거기 취재하러 자주 가고. 네. 그렇죠. 뭐 그렇죠. 영화 자백만 보더라도 거기 처음에 취재했는데 굉장히 제지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을 간첩 조작 공장에서 바꿔야죠. 국정원이 운영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 아니라 정말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가둬놓고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임시보호를 하는데 예멘 난민들을 가둬놓고 조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보고 이 빨리 하루속히 우리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개혁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네, 합동신문센터가 뭐 말만 들어도 좀 일반 사람도 좀 상상하기 어렵고 말만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북에서 온 북측 분들이 가장 먼저 들어간다라면은 그 공간은 정말 뭐 죽음의 공간처럼 느껴질 만도 하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며칠 수용되는지를 안 알려줘요. 3개월 수용됩니다라고 하면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내가 3개월을 버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시간관념을 없애버리려고 달력도 안 줬습니다. 우린 자체로 달력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달력을 만들고 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며칠 지났는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빨리 이 벗어나서 하나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간다 생각하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 가족들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랴 이렇게 하면 사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수사관들이 하자는데 별거 아니다. 하고 또 한국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 이거 봐라 칼기 폭파범 김현희도 여기서는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오히려 그 안기부 직원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면 쉽게 허위 자백에 또 기망당하고 위협당해서 그렇게 허위 자백을 해서 오히려 간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남측에서 70년대, 80년대 그 독재 정권 시절에 마치 뭐 남영동 대공분실? 그것보다 더 안 되죠. 저는 그런 느낌을 딱 받는 거예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대공분실에 뭐 끌려가 본 적은 없지만 그만큼 공포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이런 합동신문센터라는 것이 이제 뭐 세상에 좀 알려지고 뭐 그래서 이름도 좀 바뀌었고 뭐 그래서 이름만 바뀌었어요. 문의만 바뀌었어요. 저희가 좀 이름만 바꾼 데가 많아요. 아까 말한 건 기무사령부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외우기도 힘들어요.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네. 국군안보지원사령부. 그래서 이름은 바뀌고 좀 했는데 이게 진짜 통일이 다가오는 시대에 맞게 뭐 변화해야 될 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하신 저기 합동신문센터를 거치면 이제 하나원으로 빨리 가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원에서는 주로 뭘 배우죠? 우선 사람 탈북자들이 국정원을 빨리 나가고 싶다 하는 거는 국정원은 저사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두렵잖아요. 또 덕방이라는 무서운 것 때문에. 근데 국정원이나 하나원이나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른 점이 있어요. 국정원은 저사를 하면서도 첫 순간부터 계속 북에 대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머릿속에 북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네. 그 생각을 깨끗이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그 국정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원은 전문적으로 그건 저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이 넘어오잖아요.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한국에 정착하기 필요한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기본 거기 한 절반 남아가 북에 대한 비하와 악마하고 너네 왜 북에서 굶주렸는지 그런 거 이렇게 인민들을 막 굶겨 죽이면서 자기들은 허위허식했다는 식으로 너네가 왜 이렇게 굶어 죽은지 아냐 이런 것을 계속 뭐 더서라던가 영어로 계속 배워져요. 영어를 배워주고 제가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사 받을 때 처음에 북에서 온 사람들은 중국에서 한 10년씩 뭐 있다가 온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금방 온 사람들은 북의 말밖에 모르잖아요. 언어를. 아무 언어도 모르는데 저사관하고 앞에 있으면서 그냥 습관대로 조선이란 말을 많이 해요. 네. 네, 전 조선에 있을 때 어떻게 했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디라고 조선이란 말을 하냐. 북한이라고 해라. 이게 강박을 하고 전칭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전칭어 쓰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 땅에 발을 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그런 말 못하게 막 압력을 주거든요. 근데 하나원에서는 우선 미리 와서 정착한 탈북자들 성공 사례 성공 사례. 예, 그리고 기본 이 탈북자들도 뭐 유수 나가고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던가 뭐 이런데 언론을 타면서 국정원이나 통일부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성공한 사례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하나원에 들어와서 또 국정원에 들어와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왔다 당신들은 우리 와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머리를 깨끗하게 세척을 시키는 거죠. 그럼 근데 합동신문센터나 뭐 하나원이나 뭐 기간은 바뀌었어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원이 네. 통일부가 운영을 하는 곳인데 네. 지금 국정원에서 조사하는 그 기관하고 통일부하고 네. 같아요? 지금 역할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고 반복적인 내용으로 세뇌를 해서 북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북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내가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정신병 걸린 사람으로 매도될 수 있겠구나.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매도될 수 있겠구나. 오히려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조심하게 하고. 말 조심하게 하는 거죠. 북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세뇌시키는 곳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역행하는 기구죠. 하나원도. 결론은. 그러네요. 예. 이름은 하나인데. 그러네요. 이름.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 이제
어찌되었건 북에 사시다 오셨기 때문에 남측의 문화도 모르고 법률적 체계도 모르는 조건에서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되게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잡혀갈 때도 미란다 원칙 얘기하면서 뭐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이런 거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특히 사회가 달라지고 이런 남북에서 온 북측 탈북자들이 이런 고통과 이런 거 겪고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법적 권리나 당신의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가 합동신문센터나 뭐 하나원에서는 없나요? 알려주는 이런 행위 이런 거는? 지금 없죠. 현재도 없죠. 조사 과정에서 그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뭐 동석한다든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든가 예멘 난민은 가능합니다. 난민법에서는 가능한데 같은 동족은 불가능하네요. 불가능하잖아요. 독방까지 해서 가둬놓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속 그 유성 간첩조작 사건 이후에 네.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변호사들. 변호사를 국정원이 계약직 공무원 인권보호관으로 선임을 해서 네. 주기적으로 법률 상담을 해준다. 이것을 굉장히 인권 침해 문제가 극복된 것인처럼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임된 변호사가 국정원하고 12명 그렇죠. 국정원 직원이잖아요. 계약직 공무원이죠. 근데 대한변협 추천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중립적인 변호사가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내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충분히 탈북자들이 권리를 안내받고 이해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트릭을 쓰고 그리고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해서 마치 그 기구의 과거의 그 만행들이 개선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달력 제공한다고 그게 본질이 달라져요? 독방 없앤다고 본질이 달라져요? 그렇죠? 기능이 똑같은데 본질적 기능. 북을 접대하면서 북의 문화를 말살하고 그죠? 변호인의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돈도 없어요. 어떻게 선임을 해요? 아무 돈도 없는데. 그 인권보호관으로 저를 선임하면 좀 그러니까요. 예, 저를 선임하면 조금 개선이라고 할 그걸 참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네. 제가 생각해도.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최근에 그런 유우성 사건이라든가 또 김영희 선생님의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북에서 이제 뭐 이런 내려와서 탈북자들 고통을 겪었을 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도 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대한변협도 좋은 기구죠. 근데 제가 보통 남측에서 보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좀 더 사회적 약자와 이런 분단 민주주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더 이제 만나서 한다면 그분들의 말씀을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공격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김연희 선생님 책을 봐도 뭐 민변은 괴물처럼 처음에 인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민변에 대해서 알게 됐던 거는 감옥 생활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누가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아니, 면회할 사람 정말 없는데 어떻게 민변에서 왔대요. 민변이 뭐냐 교도관한테 물어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뼈저간 사람들이고 예, 이 사람들 어떻게 사회적으로 좀 뼈저간 사람들 뼈저간 사람 날카로운 사람들. 네, 사회적으로 좀 뼈저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과 거래를 하면 만나면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는 게 두렵죠. 이렇게 나쁜 사람들 내가 왜 만나? 근데 맞다니까 어쩔 수 없이 접견실에 내려갔어요. 근데 척 보는 순간에 진짜 무서운 사람 같은 거예요. 이마 딱 죄송합니다. 북쪽에 뭐 간부 네. 같다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제 눈엔 그렇게 안 보였어요. 이마 딱 벗겨지고 좀 말하는 것도 사근사근 하시지 않잖아요. 자상하지 않아요. 무섭게 말을 하는데 교도관이 축 들어왔는데 어디라고 이건 변호사 면담하러 들어오냐고 딱 서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사람이지? 하고 그래서 민변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데 난 막 거부하고 저는 그랬었죠.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그렇다면 변호사님은 어쨌든 이런 조작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조작 담당 변호사다 보니까 뭐 어디선가 제보가 오면 막 달려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좀 흥분한 나머지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을 못했네요. 근데 왜냐하면 네. 접견을 하는데 교도관들이 국정원 연락관 담당 연락관이 있어서 예전에 국내 정보 수집하듯이 네. 유성 씨가 서울 구치소 독방에 있고 홍강채 씨가 있는데 동태 사항을 교도관들이 수집해서 국정원에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식으로 그때 제가 아마
그 용기를 줘야겠다. 간첩 아니신 분이 왜 간첩으로 조작됐을까 해서 제가 접견 가서 이렇게 접견을 하는데 그 교도관이 좀 뭐 어떤 문을 열었다든가 그러면 제가 좀 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저는 강하게 한 건데 오히려 이게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매도를 당하는 현실이 발생했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셨을 때 접촉이나 이런 게 어떠세요? 변호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뭐 탈북자분들이랑 이렇게 아니면 이런 사건에서 접촉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의 뭐 부당함 이런 걸 진짜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12명 그 유인 납치된 종업원들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민변에 대한 세뇌가 돼 있어요. 종북 변호사들 그 변호사들 만나면 북의 부모가 오히려 위험해진다.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업원들이 뭔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본 게 큰 죄가 되고 북쪽 부모님들 그런 것들이 북에 알려지면 북쪽 부모님들도 위험해지는데 그렇게 세뇌를 시켜놓고 민변 변호사들을 만나면 마치 모든 정보가 북쪽에 다 알려지면 북의 부모들이 뭐 위협해진다. 그러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오히려 북쪽 부모님들로부터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이렇게 시도하는데 저희는 안 만나려고 숨어 있고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굉장히 그 공포심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민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국정원 합신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민변을 만나면 안 된다. 민변을 만나면 이렇게 불이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 더 들어가서 그렇게 합동신문센터에서 변호사들의 접견을 막거나 이런 게 하는 게 오히려 그동안에 합동신문센터에서 벌였던 자신들의 범죄적 행위, 반인권적인 문제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조작 사건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후에 사회에 나와서라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이미지를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민변 변호사들의 변호인 접견을 막는 이유가 자기들이 간첩 조작한 게 드러날까봐 그렇다. 네, 그런 정확하십니다. 이번에 오늘 저희가 고소한 내용도 그겁니다. 유가려 씨가 합신센터에 있었을 때 저희가 변호인 접견 한 9차례 찾아갔는데 네. 변호인과 접견을 하게 되면 그 진술을 번복을 해버릴 수 있다. 라고 해서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해야 될 유가려 씨에 대해 가지고 변호인 접견을 차단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접견 거부도 했을 뿐더러 검사가 일부러 유가려 씨도 오빠가 공범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지위를 외항상 만들기 위해서 입건을 안 해요. 계속.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민변 변호사들 접견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한 이유였어요. 그 접견을 차단할 이유는 뭐냐면 유가려 씨가 진술을 번복할까 두려워서. 근데 유가려 씨의 그 진술은 뭐냐면 허위 진술인데 허위 진술은 당연히 바뀌어야죠.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변호인들의 접견 시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그런 합신센터에서 저희가 접견을 9차례나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국정원 당시에 그 대공수사국장이 지금 8개월 실형 살고 있어요. 8개월뿐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뭐 저희가 다음 주 주제에 여기 얼마 사셨죠? 전 10개월 살았습니다. 네. 그런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뿐이 안 살고 참 누구는 10개월 살고 누구는 뭐 몇 년째 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뭐 합동신문센터나 하나원에서 뭐 또 우리 김연희 선생님 좀 자기가 이렇게 경험했던 것 중에서 아 이런 건 정말 너무나 뭐 분노스럽고 안타깝다. 이게 좀 뭐 지금 이름은 바뀌었다고 하지만 뭐 지금 뭐 탈북자들도 점점 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건 반드시 좀 개선돼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으실까요? 우선 철저하게 탈북자들이라는 거는 분단의 희생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실제 그 사람들의 그 생존을 위해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개개인의 인권을 위해서 받아들였으면 거기에만 치우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정부가 다른 이유 없이 그 개개인 우리 덩퍼니까 그 인권을 위해서 자기 우세에서 왔으면 그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때까지 정말 우리 민족이 이때까지 70년 동안 당한 게 분단은 정말 많은 고통을 주지만 분단이 주는 고통보다 분단이 필요한 자, 분단으로 살찌우고 권력 채우려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북자들 자체가 이 권력을 채우려는 분단이 필요한 자들에 위한 정치적 희생양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자는 완전하게 인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 남쪽에 와서
국정원이나 하나원까지도 철저하게 뭐 변호사가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뭐 내 인권이 지켜줄 수 있는지를 상상조차를 못합니다. 우선 이 무서운 곳에서 빨리 나갈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 나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무서운 공포 속에 살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은 이런 정치적 희생양으로 그 하나의 소중한 인간들을 정말 이런 희생양으로 써먹지 말고 정말 그 사람들 개개들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좀 지켜주는 이런 방안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오늘 저희가 조작 방송 첫 번째로 우리 평양시민 김연희 씨가 어떻게 북에서 중국을 갔다가 남쪽에 오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탈북 브로커 그리고 탈북자라고 하면은 누구나 거쳐야 되는 합동신문센터와 하나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단으로 인한 피해자인데 분단을 이용해서 국가가 더욱 또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 간단히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간첩으로 또 되시더라고요. 책에 네, 의하면. 그쵸. 왜 간첩이 됐고 어떻게 간첩이 될 수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김연희 씨만의 이야기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조작 방송 마치기 전에 우리 뭐 장경욱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그리고 김연희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신센터에서 지금 자백을 해서 네. 간첩죄로 징역을 복역하고 있는 분이 아직 있습니다. 네, 아직.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네. 또 합신센터로 위장 탈북자로 해서 위장 탈북이요. 해서 실제로는 보이성 공작원이 위장 탈북자로 와서 합신센터 조사 과정에 있는 국정원 조사관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하려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자로 해서 왔다가 네. 자수했다고 합니다. 자수해서 구속된 사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분도 가짜예요. 그래서 합신센터로 위장 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이 허위로부터 우리 사회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합동신문센터에서 자백한 간첩은 전부 다 100% 거짓이다라는 저의 네. 이 주장을 앞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이 방송을 같이 시청하시면서 제 주장을 좀 적극 지지해 주시는 시청자가 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연희 선생님은 뭐 네. 마지막 다음 주 물론 나오시겠지만 네, 뭐 저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저작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같은 고향에서 온 탈북자들의 이런 심정을 생각해서 한마디 하면 국정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지만 국정원에서 나올 때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사회에 나왔다가라도 하나라도 뭘 잘못되거나 뭔가 뭐 걸리게 되면 다시 국정원으로 우리가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주입을 줍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왔다가도 언젠가는 우리가 조금만 뭘 잘못하면 국정원이 끌려갈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항시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남쪽 분들이 북을 한 번도 못 갔다 오신 분들이 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북은 뭐 조금만 말 잘못하면 총살 당한다, 아우지탕 간다, 뭐 어떻게 된다, 숙청 당한다 이런 말들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북의 현실에 대해서. 근데 그게 탈북자들의 증언에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탈북자들이 어디까지 정말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탈북자 남쪽에 지금 3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탈북자들이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여기 있는 기간 동안은 정말 언제나 자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짓 삶이 아닌 석이 없는 말, 뭘 가려야 되고 내가 생존을 위해서 내 고향과 부모와 형제를 씹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석에 있는 말도 좀 할 수 있고 고향 그립다는 말도 좀 할 수 있고 사람 사는 세상이야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탈북자들한테 그런 정말 여유가 좀 있었으면 그런 게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네. 네, 갑자기 마지막 얘기가 되게 가슴이 좀 무거워집니다. 장경욱 변호사의 조작 오늘 첫 방송이었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